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지난달 수출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무역 수지는 두 달째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새해 첫 달 수출 전년과 비교해서 15.2% 증가를 하면서 그 액수가 553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준 규모를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지금 15개월 연속 증가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새해 들어서 가장 먼저 나온 경제 지표 청신호로 시작이 됐습니다. 수출 지표인데요. 1월 달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2% 증가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높다 하더라도 2 내지 3%, 우리나라는 4%를 달성했습니다. 거기다가 물가 2.5%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이 수출 증가율 15.2%는 다른 거시경제 지표 상승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난 것인데요. 특히 금액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종목 또 수출 대상 지역 이런 세세한 부분을 뜯어보더라도 상당히 이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세계가 물류 비상을 맞으면서 새로운 제품 또 부족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와중에서 한국산이 가장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수출 순위도 8위권에 안정적으로 지금 장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방금 지표에서 석유화학이 40% 상승률을 보였는데 그런데 지금 무역 수지는 두 달 연속 적자로 나타났거든요. 결국은 지표상으로 수입액도 그만큼 많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008년에 두 달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가 지금 그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수출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출보다도 수입, 우리가 해외로부터 사 들어오는 그 수입 금액의 달러 환산액, 이 수입 금액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역 수지에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지표에서는 무역 적자란 용어를 좀 잊어버린 지가 오래돼요. 예. 우리는 무역하면 수지에서 수출이 늘상 수입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아서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해왔고 국민들도 무역 흑자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3개월 만에 다시 흑자가 적자로 돌아섰고요. 또 두 달 연속으로 이렇게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 것은 2008년 이후에 무려 13년 만에 처음 있는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이렇게 무역 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느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석유, 가스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는데요. 국내 내수용은 물론이고 우리가 또 수출하기 위해서 쓰는 원자재 이런 등등 해서 지금 국제 물류난에 국제 유가난까지 겹치면서 그 가격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 외국산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나라지 않습니까? 자, 수출이 사상 최고치 1월 기준으로 높아졌다고 말씀 올렸는데 사실 그 수출이 늘어난 핵심 요인 중에 하나도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석유 제품값이 올랐거든요. 석유 제품값이라는 게 우리가 종전에 석유를 사들였다가 그것을 가공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원유가 인상이 수출도 가격도 늘리고 수입도 늘리는데 수입을 더 빠른 속도로 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경제의 국제 수지 부분에서 상당히 큰 비상등이 울릴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으로 촉발된 이 수입 폭등, 국제 무역 수지 적자는 그냥 넘겨버릴 문제가 아닌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변수가 될 최대의 지금 악재로 보입니다. 조금 전 표에서도 브렌트 유가가 지금 89달러, 90달러 선에 거의 육박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산유국들 협의체죠. 오펙 플러스도 다음 달에 증산 방침은 그냥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지금 이 오름세가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 1등 공신, 뭐 거꾸로 얘기하면 국제 유가 폭등의 원흉을 꼽으라면 단연 석유 수출국 기구라는 오페크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원래 오페크는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오페크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러시아 등 비중동 국가들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예. 함께 카르텔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새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긴급 회의를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국제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정산을 한다라고 말로는 겉으로는 정산, 그러니까 원유를 더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더 생산하는 규모가 하루에 40만 배럴에 불과하거든요. 예. 불과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바로 오페크 플러스는 하루 1,000만 배럴에 가까운 정확하게 970만 배럴씩 감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줄였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는 국제 유가가 마이너스로도 가니까 감산이 불가피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면서 다른 경제 지표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대부분 다 돌아왔거나 그 이상으로 지금 상향이 됐는데 오페크의 산유량 정산액 2년 전에 감산했던 것은 970만 배럴인데 지금 찔끔찔끔 하루 40만 배럴씩만 정산을 하겠다. 예.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하면 오페크가 원유를 훨씬 덜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국제사회에서는 오페크의 배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오페크를 향해서 제발 좀 정산을 해달라 여러 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페크 플러스가 중동 산유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라든지 동구권까지 같이 가세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요. 예.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서 긴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가 좀 목리를 부리는 이런 것까지 가세를 하면서 예. 오페크가 좀 좀처럼 정상 규모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이런 식으로 가면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100달러, 네. JP 모간 같은 데는 125달러까지 갈 것이다. 다른 어떤 변수가 없다면요. 그런 식의 지금 경고등이 깜빡깜빡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그 예상대로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수입 물가도 당연히 오르는 거고요. 그러면 국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물가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오르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국제 유가가 오르면 우리는 두 가지 부분에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올린 대로 수입 가격이 폭등을 해서 네. 그로 인해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또 수입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수출할 때 물가가 늘어나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대외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국제 유가 상승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물가에 치명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예. 가뜩이나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국제 유가 상승은 달러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오르고 있는 것과 같이 겹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인데요. 보통 국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국제 유가도 달러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에 돌려서 하는 얘기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의 추세를 보더라도 국제 유가가 오를 때는 달러 가치가 하락세였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워낙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플레 하에서 공급망도 막혀 있는 데다가 미국이 긴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올라가서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환율도 오르고 국제 유가도 오르면 우리나라 수입 가격은 환율 인상 분까지 더해서 이중의 타격이 오기 때문에 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절로 국제 유가가 이 선에서 안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절을 보낼 수도 있다는 이런 경고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부동산 이슈를 다뤄보겠는데 지금 지방에 1억 원 미만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들을 한꺼번에 막 다량으로 사들이는 그 투기 의심 사례가 좀 거래가 적발이 됐습니다. 수십 채를 샀는데 이게 개인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샀거든요. 다주택자의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 거래였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위반을 하게 된 건가요? 예, 이게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명분을 가지고
여러 차례 뭐 굵직한 거면 25번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대책들끼리 서로 꼬여서 시장에 혼선을 주고 그 혼선을 틈타서 일부 투기 세력이 크게 불법까지 동원해서 지금 그 돈을 벌고 있는 이런 아주 요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건데요. 예. 시계를 조금 뒤로 돌리면 2020년에 정부가 7월 10일 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고 해서 부동산을 살 때 부과하는 취득세, 예. 취득세를 최고 12%까지 올렸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부동산은 취득세가 1% 또 그 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득세가 열 몇 배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가격이나 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는 취득세 때문에 이제 사지 못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훨씬 싸진 꼬마 아파트, 예. 그러니까 1억 이하는 취득세가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집중적인 투기가 몰려서 또 하나의 이 지방의 풍선 효과까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법인이 샀다든지 또는 3주택 이상을 샀다든지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이제 불법 행위를 밝혀냈는데요.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안정관계 장관 회의에서 직접 보고한 내용입니다. 부동산을 여러 채 사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 세금만 많이 내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꼬마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법인의 명의 신탁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자기 건데 회사 거인 양 이렇게 명의를 바꿔놓으면 본인 개인의 일가구 다주택 규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종부세도 덜 물게 됩니다. 예. 바로 이제 이 명의 신탁 부분을 걸어서 정부는 이 대목을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어요. 이런 어떤 유형의 범죄, 한 50여 건 정도 걸렸죠. 이것은 징역 5년 이하의 중범죄거든요. 그 밖에 또 이제 자녀들이나 예. 친척들 간에 정여를 하는 방식으로 금액이 적으니까 취득세 얼마 안 됐으니까 샀다 팔았다 또는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격을 마음대로 낮추는 예.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이런 어떤 불법 투기 거래는 발본색원을 하겠다. 예. 다시 한번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 이런 부동산 투기 행위는 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